이거 다 쇼야, 쇼에. 이 여자가 노인네 돈 노리고 꾸민 거라고요. 아들은 어머니의 목숨보다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 탐욕이 병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날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 어머니 편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제발 어머니. 3년을 새벽마다 굳은 팔다리를 주무르며 버텨온 며느리는 오늘 단 한 가지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짐승 같은 놈. 3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여자가 눈을 떴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애원도 신음도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긴 터널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 3년째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새벽 4시 서울 외곽의 작은 요양병원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복도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이며 희부연 빛을 뿌리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빠져나온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녹아들어 있었죠. 그 냄새는 처음엔 눈이 따가울 만큼 강했지만 지선은 이제 그 냄새를 맡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의 감각을 이렇게까지 무디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지선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630호 병실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산소 발생기가 내뿜는 규칙적인 웅웅 소리였습니다. 기계 특유의 낮고 단조로운 진동음이 병실 안을 꽉 채우고 있었는데 어떤 날은 그 소리가 지선에게 위안이 되었고 어떤 날은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후자였습니다. 지선은 침대 옆 낮은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 순례의 왼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팔뚝 안쪽을 꾹꾹 누르며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내리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근육이 굳어 딱딱해진 팔을 풀어주는 이 마사지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되는 일과 중 가장 먼저 시작하는 순서였습니다. 지선의 손은 몇 년 사이에 몰라볼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손톱 관리도 자주 받고 핸드크림도 꼬박꼬박 챙겨 바르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손은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이고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나 있었으며 손가락 끝은 거칠게 트여 있었습니다. 반면 지선이 마사지하고 있는 순례의 팔은 희고 매끄러웠습니다. 지선이 매일 로션을 바르고 손발을 따뜻한 물에 담가 불린 뒤 각질을 제거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피부가 오히려 더 고왔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때로 지선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지선은 침대 옆 작은 선반에서 핸드크림을 꺼내 순례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발랐습니다. 누런 형광등 불빛 아래서 순례의 손가락들은 꼭 오래된 밀랍 인형 같아 보였습니다. 지선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 쪽에 놓인 소형 라디오의 전원을 켰습니다. 볼륨을 병실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만 낮게 조절했습니다. 새벽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반주와 함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선은 이 프로그램을 3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지선은 믿었습니다. 듣고 있을 거라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못해도 어딘가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그 믿음이 생겨난 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지선이 처음 이 집 며느리가 되던 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순례는 지선에게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지선의 아버지가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건 지선의 나이 2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공장은 경매에 넘어갔고 가족은 보증금도 건지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은 사람처럼 며칠째 방 안에만 있었고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이사갈 집을 찾아 헤맸습니다. 지선은 그 시절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순례가 왔습니다. 시장에서 포목 장사를 30년 가까이 해온 순례는 지선의 아버지와 같은 개 모임에 있던 인연으로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순례는 지선네 집 앞에 나타나 낡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고무줄로 묶인 현금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 손으로 벌어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지선의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순례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례의 눈빛은 지선이 아직도 잊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무섭도록 단단하고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사람 만들어라. 그게 다야. 순례는 그 말 한마디를 지선에게 직접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지선은 그 순간 이 여자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더 큰 것을 맡기는 거라는 걸 22살의 지선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지선은 순례의 아들에게 시집왔고 살림을 꾸리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순례가 쓰러진 건 3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쓰러지는 현장을 목격한 건 지선이었고 구급차를 부른 것도 지선이었고 병원에서 밤을 지샌 것도 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여기 있는 건 지선이었습니다. 지선은 순례의 이마에 돋아난 땀을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닦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좀 풀렸어요. 봄이 오나 봐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지만 지선은 순례의 얼굴을 지켜보며 오늘도 그 안에 무언가 살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산소 발생기 소리가 웅웅거리는 새벽 4시, 병실 창문 너머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하늘이 보였습니다. 지선은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지선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병원 지하 매점에 잠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두부와 미음 재료 몇 가지를 작은 봉투에 담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을 때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술렁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날이. 6층 복도에 내렸을 때 지선은 멈칫했습니다. 630호 앞에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보였습니다. 반질반질하게 광이 난 검은 가죽 구두였습니다. 병원 복도 바닥에 그 구두가 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이 아니라 쿵쿵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무게를 실어 발을 내딛는 사람 특유의 공간을 점령하겠다는 듯한 걸음걸이였죠. 지선의 손이 봉투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술 냄새가 났습니다. 대낮에 병원 안에서 지선이 문턱을 넘는 순간 시야에 들어온 건 남편 진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와이셔츠 뒷자락이 바지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고 머리카락은 기름기 없이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짧은 치마에 굽이 높은 샌들을 신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병실 안을 둘러보다가 지선과 눈이 마주치자 시선을 피하지도 않고 그냥 딴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지선이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지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진호는 침대 발치 쪽에 서서 순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른 채 어머니의 얼굴을 훑어보는 시선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가구를 감정하는 사람처럼 쓸모를 따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지선이 낮고 평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목 안쪽이 이미 바짝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꼬리에는 비틀린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야, 이 노인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진짜 죽지도 않고 좀비같이. 지선은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귀 안쪽 깊이 박혔습니다. 손에 든 봉투를 내려놓으려다가 그냥 쥔 채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손에 쥐고 있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진호는 침대 쪽으로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더니 술래의 코와 입을 연결하고 있는 산소 호흡기 줄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줄을 만지작거리면서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것을 툭툭 튕겼습니다. 지선의 발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두 걸음 만에 진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거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떨리지 않으려 했지만 입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지선의 손을 내려다보더니 자기 팔을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이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복도까지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진호는 지선 쪽으로 몸을 돌리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선은 뒷걸음질 치지 않으려고 발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해. 도장 찍고 나가. 어차피 너 여기 있어봤자 뭔 의미야. 진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뺨에 손바닥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지선의 몸이 옆으로 휘청했습니다. 귀 안쪽이 웅웅거렸습니다. 뺨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 비, 비. 심박 측정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빠르게, 그 다음엔 더 빠르게. 평소보다 2배는 빠른 속도로 숫자가 치솟았습니다. 지선은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계 화면의 숫자가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술래의 눈가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새벽부터 몇 번이나 닦아낸 그 매끄러운 볼 위로 투명한 물줄기 하나가 천천히 귀 쪽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뺨의 통증도 진호의 목소리도 그 여자의 존재도 순간 지워졌습니다. 오직 그 눈물 한 줄기만이 보였습니다. 심박 측정기는 여전히 빠르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듣고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기계 소리에 잠깐 눈길을 줬다가 혀를 찼습니다. 그러고는 옆에 여자에게 눈짓을 하며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구두 소리가 복도 저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담배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잔향만이 병실 안에 남았습니다. 지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옆에 꿇어앉아 술래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꼭 쥐었습니다. 뺨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지선은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을지를. 심박 측정기 소리가 차츰 느려졌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병실 밖은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는 꺼져 있었습니다. 산소 발생기만이 변함없이 웅웅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술래의 볼 위로 흘러내리던 그 눈물 한 줄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느라 새벽 내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에 내리는 순간 지선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630호 병실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줄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흰색 요양보호사 조끼를 입고 두 팔을 앞으로 모은 채 문 앞을 가로막듯 서 있었습니다. 지선이 알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병실을 드나들면서 병동 요양보호사들의 얼굴은 거의 다 익혀두었는데 이 여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지선이 다가가자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습니다. 눈도 웃지 않았습니다. 네, 며느리입니다. 매일 오는데요. 오늘부터 면회가 제한됩니다. 병동 담당 선생님 지시입니다. 지선의 눈썹이 좁혀졌습니다. 면회 제한이라는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의 뜻은 알겠는데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로요? 저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데요. 보호자 중 한 분이 신고를 하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되는 분이 무분별하게 환자 곁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요. 지선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는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웃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신고했어요? 저 치매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저는 지시에 따르는 것뿐이에요. 담당 선생님과 이야기하세요.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담당 의사를 찾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위에 무거운 것이 얹힌 것처럼 숨이 얕아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호가 어젯밤 직접 찾아와 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지선이 가끔 엉뚱한 말을 하고 환자에게 집착하는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식 절차를 밟기 전까지는 잠시 면회를 자제해 달라고요. 지선은 반박할 말을 10가지도 넘게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병실 앞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건 그 이유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리놀륨 바닥이 무릎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지선은 무릎을 세우고 그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울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히 삼키려 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년 동안 이 병원 복도를 수백 번 걸었는데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 한 명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지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도 저쪽에서 카트를 밀며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청소 카트 특유의 바퀴 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자 병동 청소를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보였습니다. 50줄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2층을 청소하러 오는 분이었죠. 서로 눈인사를 나눈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바닥에 앉아있는 지선을 보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러더니 카트를 벽 쪽에 세우고 지선 곁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고 계세요? 판단도 동정도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선은 그 눈빛에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치매라고 신고당해서 면회를 못하게 됐어요. 어머니한테 못 들어가요. 아주머니는 잠시 지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고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당직 바뀌고 나면 비상계단 쪽 문이 잠깐 열려요. 거기로 들어오면 2층 복도랑 연결돼요. 지선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냥 카트를 다시 잡고 일어났습니다. 지나치듯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렇게 정성으로 돌보는 사람이 치매일 리가 없지요. 카트 바퀴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습니다. 지선은 바닥에 앉은 채로 그 말을 되씹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았습니다.
지선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 아래 자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 그림자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630호 병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여전히 낯선 요양보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선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너지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조용하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저 문이 막혀 있다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서 듣고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지선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기 20분 전 지선은 병원 외벽 쪽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낮 동안 햇볕이 닿지 않은 골목은 이미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하나가 노란 불빛을 흐릿하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두꺼운 점퍼 지퍼를 목 끝까지 올렸습니다. 몸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가방도 두고 왔습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할 수도 있으니까요. 8시 정각이 되자 지선은 골목 끝 비상계단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에 청소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였습니다. 철제 비상계단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빗장이 채워지지 않은 채 바람에 살짝 밀려 있었죠. 지선은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몸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비상계단 안은 형광등도 없이 어두컴컴했습니다. 계단 모서리에 부착된 작은 유도등 불빛만이 초록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손을 벽에 짚으며 층기를 올랐습니다. 발소리를 줄이려고 발 앞부분으로만 디뎠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심장이 계단을 오르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습니다. 6층에 닿는 비상문을 아주 천천히 당겼습니다. 삐걱 소리가 날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다행히 문은 조용히 열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낮에 문 앞을 지키던 요양보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직이 교체되는 시간 잠깐의 빈틈이었습니다. 지선은 빠르게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걸었습니다. 630호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를 잡은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산소 발생기의 웅웅 소리가 귀를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지선은 문을 닫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 불빛이 문틈 사이로 가늘게 새어 들어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선은 술래의 오른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이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게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선이에요. 들리시면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20초쯤 흘렀을까요? 술래의 검지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선의 눈이 커졌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다시 집중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지선의 손바닥 위를 살짝 눌렀습니다. 지선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선은 입술을 꽉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뭔가 알려주시려는 거 있으세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술래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은 숨을 참고 손바닥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지선의 손바닥 위에서 느릿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모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동작이 반복되면서 지선의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 그 다음 9. 지선은 소리 없이 입을 벌렸습니다. 손바닥 위의 감촉에 집중하며 속으로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4, 9, 1, 2. 숫자가 하나씩 완성될 때마다 지선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4, 9, 1, 2.
그 순간 지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9월 12일. 지선의 생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는 생일에 순례가 미역국을 직접 끓여줬던 날. 그날 순례가 지선의 손을 잡으며 내 생일은 내가 평생 기억한다고 했던 날. 그 날짜였습니다. 지선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볼을 타고 흘러 순례의 손등 위에 떨어졌습니다. 지선은 그것을 닦으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비밀번호예요? 어딘가에 제가 찾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순례의 손가락이 한 번 더 지선의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지선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선의 뇌리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시댁 거실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자개함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순례가 죽어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자개함 아래쪽 서랍 공간. 지선은 그 서랍 뒤쪽에 무언가 더 있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자개함 밑바닥 어딘가에 비밀번호로 열리는 금고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순례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몸을 낮췄습니다. 발소리는 630호 앞을 지나쳐 멀어졌습니다. 지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례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숨은 일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은 알았습니다. 저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모든 것을 듣고 참고 버텨온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야 했습니다. 숫자 4시 손바닥 안에 선명했습니다. 4, 9, 1, 2. 그 네 숫자가 이제 지선이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시댁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지선은 버스를 기다리는 내내 손바닥을 펴다 오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새겨진 감촉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4, 9, 1, 2. 그 네 숫자를 머릿속에서 놓지 않으려고 입술을 달싹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버스 안은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제법 많았습니다. 지선은 창가 자리에 앉아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선의 얼굴은 창유리에 희미하게 비쳤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스스로도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고정된 식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시댁 골목에 내렸을 때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진호의 차가 없었습니다. 지선은 그것을 확인하고서야 어깨에서 힘을 조금 뺐습니다. 대문 열쇠는 아직 지선의 열쇠고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진호가 빼앗아가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컴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에 무언가 구겨진 종이가 밟혔습니다. 치워지지 않은 빈 소주병 2개가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지선은 시선을 거실 한쪽 구석으로 돌렸습니다. 자개함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단 나무 위에 자개로 학과 구름 문양을 새긴 낡은 함이었습니다. 순례가 친정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집 올 때부터 들고 왔다고 했었죠. 지선은 이 함이 항상 거기 있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례가 유난히 아끼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자개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함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실로 묶인 편지 봉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꺼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함 바닥은 두꺼운 붉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지선은 손가락으로 천의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 손잡이 없는 납작한 금속 판이 있었습니다. 판의 한쪽 모서리에 작은 다이얼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이얼 옆으로 숫자를 맞추는 4개의 회전고리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4, 9, 1, 2. 첫 번째 고리를 9위치로 돌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2번 미끄러졌습니다. 다시 천천히. 2번째 고리, 3번째, 4번째. 숫자를 모두 맞추고 판을 위로 당겼습니다. 찰칵. 낮고 짧은 금소금이 났습니다. 판이 위로 들렸습니다. 지선은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열렸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금고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서류 봉투가 납작하게 접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표지가 낡아 모서리가 너덜거리는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지선은 서류 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인쇄된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첫 장을 읽었습니다. 읽다가 멈췄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데도 머리가 처리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순례 명의의 부동산 양도 서류였습니다. 날짜는 순례가 쓰러지고 나서 4개월 뒤였습니다. 서명란에는 순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 옆에 서명 필체는 순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선은 순례가 직접 쓴 편지를 수십 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순례의 글씨는 획이 굵고 힘차게 눌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위의 글씨는 가늘고 흘려 쓴 필체였습니다. 명백히 달랐습니다. 지선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중간 어딘가를 펼쳤는데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례가 쓰러지기 2년 전이었습니다. 일기 안에는 진호가 순례에게 욕설을 퍼붓고 어깨를 밀쳤던 일, 그 충격으로 순례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던 일이 순례의 글씨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고 혼자 감쌌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지선이한테는 말 못한다. 이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지선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흔들리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순례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도 지선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 구멍에 열쇠가 꽂히는 소리였습니다. 지선은 몸이 굳었습니다. 서류와 일기장을 품에 끌어안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불이 켜졌습니다.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지선에게 그리고 지선이 품에 안고 있는 것들로 옮겨갔습니다. 열려있는 자개함을 들려있는 금고 뚜껑을 확인한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게 그거 내려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은 만큼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선은 서류와 일기장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선의 눈이 진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진호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선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호의 옆을 스쳐 지나쳤습니다. 진호의 손이 지선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며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통증이 머리 전체로 퍼졌습니다. 이 서류 내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통증보다 분노가 더 크게 끌어올랐습니다. 지선은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지선은 온 힘을 모아 몸을 앞으로 틀었습니다. 머리채가 당겨지는 고통을 참으며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1층이었습니다. 창문 걸쇠를 풀고 창틀을 넘었습니다. 발이 마당 흙바닥에 닿는 순간 발목에 충격이 왔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일기장을 품에 안은 채 대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등 뒤에서 진호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지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품 안에 안긴 서류와 일기장이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걸 지선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지선이 골목을 빠져나온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빗방울이 드문드문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지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은 서류와 일기장이 빗물에 젖지 않도록 점퍼 안쪽으로 더 깊이 밀어넣고 고개를 숙인 채 큰 길을 향해 달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운동화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발목은 창문에서 뛰어내릴 때 삔 탓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근하게 쑤셨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잠깐 몸을 피하면서 지선은 숨을 골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점퍼를 살짝 벌려 서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눅눅해졌지만 글씨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성함은 김종배. 순례가 포목 장사를 하던 시절 시장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작은 임대 계약부터 동네 분쟁까지 척척 해결해주던 그 시장통 사람들의 믿음직한 법률 조력자였죠. 몇 해 전 은퇴했다는 소식을 순례에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 집 근처인 마포 쪽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지선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은 화면이 잘 눌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몇 번 닦아내고 나서야 연락처 검색 화면이 열렸습니다. 지선의 연락처 목록에 김 변호사의 번호가 저장된 건 결혼 초에 순례가 직접 불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법적인 일이 생기면 이분한테 먼저 연락하라며 종이에 적어 지선의 수첩에 끼워줬었죠. 그 번호를 휴대전화로 옮겨 적은 것이 벌써 10년도 넘은 일이었습니다. 지선은 번호가 여전히 유효하기를 바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4번째 신호가 울리려는 순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배경에 텔레비전 소리가 살짝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순례 씨 며느리 지선입니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어머니를 좀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마지막 말에서 결국 목이 메었습니다. 빗소리가 정류장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지선의 떨리는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목소리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일단 와요. 지선이 김 변호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어온 탓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준 김 변호사는 70줄 초반의 단단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반쯤 섞인 머리를 짧게 정돈한 채 안경 너머로 지선의 상태를 훑어봤습니다. 말없이 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선은 수건으로 얼굴과 머리를 대충 닦으면서 점퍼 안쪽에서 서류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습니다. 가장자리가 군데군데 물기를 머금어 구겨져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읽는 동안 표정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함이 오히려 지선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류를 다 훑어보고 일기장까지 확인한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문서 위조는 맞아요. 필적 감정 들어가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은 노인 학대 정황의 직접 기록이에요.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법률 전문가의 입에서 나오니 현실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먼저예요. 그리고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에서 아들을 배제하고 며느리를 후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손바닥에 숫자를 써줬던 그 감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건 분명한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려면 또 다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지선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강제 이송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끝납니다. 그러면 접근 자체가 막혀요. 늦어도 사흘 안에 움직여야 해요. 지선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사흘이었습니다. 3년을 버텨온 시간에 비하면 짧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사흘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김 변호사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관계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의식 있는 식물인간 환자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야 하니까 신경과 쪽 교수님도 섭외해야 하고요.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해요. 아들보다 빠르게. 지선은 그 말을 들으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이제야 제대로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감당해온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선은 젖은 서류가 펼쳐진 식탁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3년간 혼자 지켜온 것들이 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선이 받아들고 앞으로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이틀 뒤 오전 11시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움직인 속도는 지선의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 신청서를 접수하고 담당 판사에게 긴급 신문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경과 전문의 한 명을 섭외하는 데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은퇴했어도 30년 경력이 쌓아온 인맥은 녹슬지 않았습니다. 지선은 병원 정문 앞에서 김 변호사, 법원 집행관 1명, 그리고 의식평가 전문의인 박 교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자 지나가는 환자 보호자들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지선은 그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쥔 채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6층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선의 귀에 복도 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육중하고 무거운 바퀴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지선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도 저쪽 끝 630호 병실 앞에 사설 구급차 대원 2명이 이송용 침대를 밀며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진호가 있었습니다. 양복 상의를 걸친 진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낯선 요양보호사가 순례에게 연결된 장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의 발이 저절로 빨라졌습니다. 뒤에서 김 변호사의 구두 소리도 빠르게 따라왔습니다. 잠깐만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선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진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곧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진짜. 또 이 여자야? 진호는 김 변호사와 집행관, 박 교수를 차례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든 서류를 들어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다 된 거야. 나 보호자야, 보호자. 아들이 어머니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게 뭐가 문제야. 김 변호사가 집행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집행관이 앞으로 나서며 법원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성년 후견인 지정 심판이 접수되었습니다. 심판 결정 전까지 환자 이송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눈빛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그는 집행관이 내민 서류를 손으로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다 쇼야, 쇼? 이 여자가 노인네의 돈 노리고 꾸민 거라고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복도 끝까지 울릴 만큼 컸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 2명이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설 구급차 대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침대를 벽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진호는 지선을 향해 걸어오더니 손을 뻗어 지선이 든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지선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진호의 손이 봉투 모서리를 잡고 당겼습니다. 봉투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안에서 심박 측정기 소리가 갑자기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 비, 비. 이전에 들었던 것과 같은 소리였지만 이번엔 훨씬 격렬했습니다. 박 교수가 재빠르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선도 진호의 손을 뿌리치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술래는 변함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계 수치가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술래 곁에 다가가 작은 손전등으로 눈 반응을 확인하고 손가락 자극 검사를 하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지선은 술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복도에서는 여전히 진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행관과 김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소란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지선은 술래의 귀 가까이 입을 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말씀하세요. 여기 어머니 편인 사람들이 와 있어요. 제발 어머니. 병실 안이 잠깐 고요해졌습니다. 심박 측정기만 빠르게 울렸습니다. 박 교수가 고개를 들어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지선은 눈을 떼지 않고 술래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술래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손 전체가 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박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술래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파르르, 파르르. 3년 동안 감겨있던 눈꺼풀이 마침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술래의 눈이 뜨였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천장을 향하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선을 향해 지선의 눈과 술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선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진호가 병실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집행관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진호가 뿌리쳤습니다. 진호의 시선이 눈을 뜬 어머니에게 닿았습니다.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표정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술래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진호 쪽을 향해 천천히 뻗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한 걸음 다가서는 순간 술래의 손이 진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주 약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술래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쇳소리가 섞인 오래 쓰지 않은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이 짐승 같은 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한마디 한마디가 느렸습니다. 힘도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병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박 교수가 재빠르게 녹음 기기를 꺼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 상황을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에게 손목을 잡힌 채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을 빼내려 했지만 술래의 손이 생각보다 꽉 쥐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굳어있던 몸이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선은 입술을 막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목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여기 있었습니다. 작고 떨리고 갈라졌지만 이 세상 어떤 소리보다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지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호가 병원 복도에서 수갑을 찬 건 그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경찰 2명이 나란히 서서 진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호는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버텼습니다. 자신이 아들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법원 문서를 제시하고 박 교수가 현장에서 작성한 의식 확인, 소견서가 경찰에게 전달되자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문서 위조와 노인 학대 혐의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환자 보호자들이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선은 그 모습을 병실 문 앞에서 지켜봤습니다. 진호가 경찰과 함께 엘리베이터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선은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몇 초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진호의 내연녀는 그보다 하루 전날 밤 이미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진호 명의로 빠져나간 순례의 재산 중 일부가 그녀의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 돈을 들고 잠적한 것이었죠. 진호는 어머니를 이용하려다 결국 자신도 이용당한 셈이었습니다. 지선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례가 이제 지내는 집, 그러니까 지선이 새로 얻은 작은 단층 집의 마당에는 햇살이 아침부터 넉넉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당 한켠에 심어둔 철쭉이 분홍빛 꽃망울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그 꽃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물러졌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작고 소박하게 눈에 보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순례는 아직 휠체어를 사용했습니다. 두 다리의 근육이 3년 넘게 쓰이지 않은 탓에 재활 치료가 매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도 여전히 느리고 힘겨웠습니다. 긴 문장은 어려웠고 짧은 단어 몇 개를 붙여 내뱉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눈빛의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선에게는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그날 오전 지선은 순례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담요를 무릎 위에 덮어드리고 순례의 얼굴로 햇볕이 닿도록 휠체어 방향을 살짝 틀었습니다. 순례는 눈을 가늘게 뜨며 햇살을 받았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선은 그 옆에 낮은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마당을 가볍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순례가 천천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선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지선은 그 손을 느끼는 순간 가슴 안쪽이 조용히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병원에서 늘 차갑게만 느껴지던 그 손이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례가 지선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목소리는 여전히 쉬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순례는 손을 담요 위로 가져가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담요 안쪽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지선이 그 손수건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든 순간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면 소재의 얇은 손수건은 낡아서 모서리가 살짝 해져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 작은 꽃수가 놓여 있었고 수위에 희미하게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선이 손수건을 펼쳤습니다. 안쪽에 무언가가 쌓여 있었습니다. 작고 둥근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치자 금가락지 하나가 손바닥 위로 굴러왔습니다.
가늘고 수수한 금가락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오래 간직된 물건 특유의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지선이 고개를 들어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순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힘을 모아 말했습니다. 내가 시집 올 때 넣어뒀어. 나중에 주려고. 지선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순례는 이 가락지를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선에게 주려고 때를 기다리며 아들이 망가져가는 살림살이 속에서도 쓰러지기 전에도 3년을 의식 없이 누워있는 동안에도 이 손수건은 순례 곁에 있었습니다. 지선은 금가락지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햇빛에 비추자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지선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손등 위에 번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선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하게 마당 안에 깔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말로는 닿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후자였습니다. 순례가 지선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3년 전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그 손의 온도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거칠고 진짜인 손이었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마당을 지나갔습니다. 철쭉 꽃잎 하나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오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콘크리트도 강철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곁을 지켜온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그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